공판 절차에 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정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형사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재판을 못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전신 마비 정도로 해서 출석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요. 근데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닐 네. 거고. 저희가 26년 법관 경력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국회 법사위가요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설마가 아니라 벌써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미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판결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또 일주일도 안 돼서 행안위를 통과를 시키고 어제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좀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개별 사건 법률은 말 그대로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해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개별 사건 법률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왜냐하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평등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시를 한 게 있어요. 우리 법에는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한 정의도 없고 네. 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명문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해서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거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되겠죠. 근데 위헌이라고 보이고 사실은 이거 위헌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헌재가 그런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지요. 예, 그 조금 더 설명드리면 행위를 삭제하는 것은 뭐 완전한 개별 사건 법률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도 위반하는 사람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 이거는 정말로 완전한 개별 사건 법률이죠. 다른 사람이 뭐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체계를 보면 이게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공판 절차에 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형사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재판을 못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전신 마비 정도로 해서 출석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요. 근데 사실 뭐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다. 그런 재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거고 또 병으로 인해서 출석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그 규정을 넣어서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죠. 그 법관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님께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는 게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일단 행위를 삭제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을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다른 부분은 이거는 뭐 그냥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갖고 있는 거니까 행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 말씀하셨듯이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생지를 속였다, 가족관계를 속였다. 이거는 이제 여전히 범죄가 되지만 행위는 이제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 김문기하고 골프 쳤어. 그 골프 친 거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은 이제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죠. 나 국토부에 압박 내지 협박으로 종상향을 해줬어. 종상향을 해줬다는 건데 그게 뭐 다른 얘기를 해도 이건 다 이제 범죄가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제 생각에 발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행위일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의 이 적용이 훨씬 적어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뭐 선거 토론회 같은 데서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출생지, 가족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예, 예. 자기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아.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개정 법안은 그러면은 어떻다? 예. 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자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이니 위헌성이 상당하고 정말로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통과가 돼서 예.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많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거짓말을 막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맞나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뭐 법이 없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나서 그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파기환송이 예. 된 상태인데 그럼 곧장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예, 거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유죄를 하려면 일단 그 법 규정이 판결 당시에 있어야 하는데 벌써 없어졌단 네. 말이에요. 그럼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을 때 하는 판결이 면소 판결이거든. 그 면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를 하게 되면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처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기도 하네요. 예. 예, 일단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처벌을 뭐 받기가 어렵겠네요. 일단 과거의 선거법이 그러면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로 의원직이 상실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도 그럼 재심하면 다 무죄되는 건가요?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이제 법률 불소급 원칙부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예. 당연히 법률은 소급하지 않죠. 만약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면 법 질서가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형벌이 폐지된 경우 아니면 형벌이 약화된 경우 이거는 소급 적용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법리예요. 근데 제가 어제 재심 규정을 찾아보니까 예. 이 법이 폐지된 경우에 재심 규정에 딱 맞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죄로 처벌받고 나서 법이 폐지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냐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위헌 결정이 있으면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폐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판례를 보면은 당초부터 그 규정이 위헌이거나 무효이다. 이럴 때는 재심 사유가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는 거로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전에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분들이 당연히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좀 해봐야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고요. 서울고법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래도 서울고법이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연기했을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그래도 할 것 같다. 5월 15일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데 기일 변경 신청 40분 만에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거 법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와서 설명드렸듯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잖아요. 사건 기록이 판결이 나고 나서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고 그날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또 배당까지 이루어지고 또 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소환이 됐고 그것도 이제 집행관 송달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법조인이라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 연휴가 이어졌죠. 연휴 때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를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심하게 했지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일이 빨리 변경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일이 변경되고 제가 솔직히 상심도 많이 했고 네. 실망도 했고
뭐 이게 뭐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풀이 미리 눕는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말이 생각나는 정도였어요. 물론 뭐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불긴 했죠. 바람이 불긴 했죠. 예. 하여간 너무 손쉽게 기일을 변경해 주었고 또 아쉬운 것은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변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7일이 되자마자 연휴 끝나고 그리고 변경 신청을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도 안 돼서 기일을 변경해 줍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형사 7부가 과거의 한 행동과도 일치를 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신속히 할 것 같이 하다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연휴가 지나니까 즉시 해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좀 엉뚱한 소리 하나 하면 예. 탄핵되면 좋을 것 같은데 탄핵되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시면 돼요. 예. 급여는 나올 거고요. 이게 뭐 안식년까지는 안 되어도 최소 3개월의 장기 유급휴가 받으시고 탄핵 가시면 되는데 예. 왜 그걸 이렇게 변경을 해주셨을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국회에서 이제 불려 나갈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안 나가셔도 되는 거고 나가서 뭐 이거는 제가 법대로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바람이 불었으면은 당시에 대법원 그렇죠. 선고와 더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 수도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한다라고 형사 7부에서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거였으면은 아예 5월 15일에 재판도 안 잡았었어야죠. 그러면은 왜 이때는 잡아놓고 갑자기 변경? 그렇죠. 예. 그 재판 기일을 지정할 때 설마 15일이 선거운동 기간인지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느낌은 처음에는 신속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압박을 받고 불복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사실 그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는 이재명 후보는 등록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으로 그것도 이제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신속히 해서 5월 1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시간을 주려고 했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다면 본인이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면 알고 한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죠. 자신이 알고 했으니까 조금 제한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이 논리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야권 쪽 얘기도 좀 들어보면은 야권 일각에서도 진짜 이렇게 빨리 연기를 한다고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순식간에 해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렇죠. 예. 네.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네. 불기도 전에 네. 저기 바람 불 것 같아 하면서 맞짱 엎드리는 그런 네. 모습인 게 딱 뭐 누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사법부를 몸통의 꼬리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 거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가 어제 참 바빴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진짜 바빴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뭐 대선에 부당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뭐 대법관과 재판 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과 조국당이 이제 검사를 추천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가 지금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특검 대상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검사랑 거의 비슷하다. 그 규모랑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서 변호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수사 대상이나 규모 내용을 접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건 법관의 마음은 법관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일단 이 의혹 세 가지에 대해서 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대선에 부당 개입했다. 이거는 판사가 재판을 한 것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도저히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례적으로 신속히 한 것은 맞긴 해요.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1심 판사가 재판을 늦게 했죠. 네. 오히려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때는 대선 기간이 아니니까 뭐 대선 개입은 아니겠지만 정치에 개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대법관은 사실 스스로 자신의 판단대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본인의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자세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연구관에게는 이를 어떻게 지시하냐 하면 두 가지의 보고서를 다 작성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부당한 압력이 되겠습니까? 아하. 또 이제 마지막 내란에 가담했다. 예. 이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법원장에게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관료 같으면 국무회의 참석이라도 있으니까 뭐 그걸로 어떻게 조금 그렇죠. 얘기해 볼 예.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 그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 대법원장께서도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최순실 특검에서 파견 검사가 20명, 또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는데 수사 기간이 약간 짧긴 하지만 거기에 맞먹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차피 또 한다고 해봤자 연장할 거 아니에요, 수사 기간은. 그러겠죠. 또, 예. 하여간 특검법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그 규모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수사를 좀 일상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법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관의 재판을 수사한다는 거는 예. 뭐 뇌물이 있거나 명확히 법 위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참 어제 그런데 법사위에서요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원장하고 이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 이름을 한 명씩 열거를 하면서 이제 두 분 이름은 열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을 예. 사실 청문회에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난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왜 안 불렀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부르려면 다 부르는 게 더 진실을 파헤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 10분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대법원장이 제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문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나가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 위반이다. 뭐 당연하고요. 또 합의 과정은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법원 조직법에. 근데 거기 나가면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갈 수가 없다. 또 재판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그리고 국회법 규정에 반한다는 거. 이거 다 뭐 적절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청문회 불출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에서 3천만 그렇죠. 원까지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기타 판사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법관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대법관이 이러한데 대법관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은 일선 법관들 뭐 중앙지법에 있는 일선 법관들 그냥 뭐 일반 판사들 그다음에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이런 법관들 특히 젊은 법관들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뭐 당연하고요. 거의 아예 압박에 대해서 뭐 공포심이나 외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안 한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란 분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하신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대법관이었다면 파기 자판의 의견을 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나머지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좀 정반대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입법적으로 압박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면죄 그다음에 그 조희대는 그 특검법 면제법, 특검법 이런 식으로 좀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굴러갈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순진한 기대를 하셨던 게 아닌가 네. 대법원에서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그 한 로스쿨 교수가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상고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선거법 상고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3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12명의 대법관이 판단을 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전 일단 이게 궁금했고 두 번째로 또 김앤장 출신의 이제 김앤장에서 일했던 전 변호사를 또 출석을 시켜가지고 또 이거 관련돼서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뭐 김앤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서보학 교수가 뭐 시나리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을 했을까요? 예. 시나리오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서보학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서보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신속히 나고 재상고되면 재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기다리지 않고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로 만약에 파기 재판을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일부러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환송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등록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대선 직전에 그 유죄 판결을 하면 민주당 후보를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게 하자. 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창의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대법원의 재상고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탄핵해서 대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키자. 업무를 마비시키자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탄핵하자.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탄핵 사유가 1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탄핵되면 대법원이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예. 뭐 구속 피고인, 뭐 살인범, 강간범 다 풀려나야 돼요. 대법원에서 재판받다가. 네. 그리고 심리불속행은 4달 안에 돼야 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제대로 된 판결을 써야 되는데 그 적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탄핵하면 직무 정지된다.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하네요.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 저희 이제 매일신문 막내 기자들이 취재해서 오늘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미리 질문지는 안 드렸던 내용인데 이재명 당선 뒤에 유재명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의 대답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죄를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84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7년에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10명 중에 10명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들에게 전수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물었는데 그중 3명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 정당이 바뀌니까 답변이 그냥 바뀌어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전 인터뷰가 난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또 뭐 임지병 교수라는 분은 탄핵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답변을 거절을 했습니다. 언론 활동 안 한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 인터뷰는 또 했더라고요. 나오시는 거 그런 저도 식으로 잘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 예. 그런 좀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서부학 교수 같은 경우도 로스쿨 교수가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들도 많이 입장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또 많이 입장이 좀 갈리고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교수들이 과연 입장을 이번에도 바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다 또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걸 30명이나 아니면 많으면 100명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법관이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나요? 일단 대법관의 일이 예. 좀 많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에도 증언하는 것을 찬성하긴 했지만 네. 그걸 갑자기 2배 이상 늘린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30명, 100명 이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국의 대법관 수는 거의 9명에서 15명 정도예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9명, 일본은 15명이고 만약에 100명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대법관이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을 늘린다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전원합의체는 20명 정도가 넘으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법관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100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려면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뜻이 같아야 할지 그런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다 또 헌법재판소 헌재법 개정안도 같이 회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재 재판 소원까지 다시 제기를 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1심, 2심, 3심까지 받았는데 3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재판 소원을 제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이 잘못됐다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4심이잖아요. 네, 뭐 사심하고 다를 게 전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헌재가 심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헌재는 위헌 법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헌재가 사심을 한다? 그러면 대법관이 30명 내지 100명이 된다. 그럼 헌법재판관도 한 100명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하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 뭐라 해도 법조인 중에 최고의 자리는 대법원장 내지 대법관이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제 채널에 저같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가도 좋아하겠지만 정말 잘 나가고 유능한 분들은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섭섭해해요. 그거는 정말 진실입니다. 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가고 나서 하루 있으면 섭섭한 것이 잊혀진다. 아, 그래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거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법원은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헌재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일이 적잖아요. 근무 시간에 독후감 써도 되고 재판 3분 안 들어주고 칼퇴근해도 되거든요. 네. 하여간 그래서 정말로 유능한 분들은 대법관 헌재 재판관으로 가면 섭섭해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심제로 하면 헌재는 위상이 올라간다고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현실에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소송 한 번 하면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 많이 깨지는데 그 4심까지 하게 되면 일반인이 또 감당할 수 있을 그럼요. 것입니다. 예.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 그렇다고 대법원에서도 사건이 잘 안 바뀌는데 네. 헌재에서 사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뭐 대법원 사건 많이 하는데 그럼 헌재 사건도 많이 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헌재에 사심을 한다면 이건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법원 판결 되면 네. 헌재 낼 수 있냐. 근데 안 되는 게 맞고 예. 지금 현재 안 되고 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렵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이건 안 하는 게 맞을 이건 겁니다. 안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좀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게 오는 26일에 열리는데 11일 남았습니다. 대선을 8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게 열립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 일반 국민들은 좀 낯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름만 많이 들었지 이게 대체 뭐 하는 회의일까? 진짜 대표하는 회의일까?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또 얘기를 나눌까? 그 대표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회의인가요?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실제로 대표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사실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시간을 연장해서 간신히 그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요. 네.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뭐 조금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이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파기환송 판결한 거는 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뭐 제 의뢰인도 있고 법원의 부장판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제가 여쭤봤거든요. 판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어떤 게 의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으나 민주당의 행동이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적어도 그분처럼 한 30년 되는 판사들의 연배에서는 더 많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좌파 쪽은 좀 목소리가 크고 맞아요. 우파는 좀 예. 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뭐 대법원장이 약간의 잘못을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의견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의에서는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이 회의 회장, 그 법관 대표회의 그 의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거에 최근에 그 대법원
법원 내부망 이제 코트넷에 글을 올렸던 법관도 그렇죠. 그렇고 예. 좀 특정 성향의 판사들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 법관 내부망에다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글을 썼던 판사는 뭐 과거에 수배되기도 했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의 좀 강경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법관을 대표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논의가 될 때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또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원 내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입법적인 압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 대한 뭐 특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퇴 이런 압박 같은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대선을 8일 남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의견만 제시되지 않을까 그 의견이 꼭 대표되는 것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 나올 것으로 기대하세요? 말씀드렸듯이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좌쪽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법원을 비판하는 견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회의 참석했던 분들 중에 지금 국회의원 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법무비서관 간 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대선 8일 전에 이런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어도 여론조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도 이게 인기투표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대법원의 이 판단이 적합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48대 46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수치를 믿고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은 이제 법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26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고 지금 35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법부가 그래도 좀 독립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법관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그거 여쭤보고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것 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압박을 받고 그런 적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 심정을 얘기하면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근무하던 때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제가 퇴직을 하고 두 가지가 일어났죠. 처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지금보다는 조금 덜했다. 뭐 그때도 뭐 대법원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기소 자체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뭐 청문회, 특검법 저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근거도 너무나 빈약하고 전부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법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용호 대법관께서 하신 인터뷰를 좀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 보면 대법원장께서 국권이 사법부를 지켜주셔야 한다. 사임 압력에 국권이 버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꼭 그대로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6년까지죠. 2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좀 남지 않았는데 그 임기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그 대법원이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와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때 구속되고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엘리트 법관들이 굉장히 많이 옷을 벗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원의 기조가 그때 많이 좀 바뀌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뭐 대학 동기도 있고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 그때 뭐 수사도 많이 받고 그랬죠.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일은 제가 뭐 알기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잘못된 수사였겠죠.